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연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 각가지 이제 세대에 따라서 감정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젊은 세대는 즐거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있고, 눈도 오고, 스키장도 가고, 휴가도 가고, 뭐 각가지 계획이 있어서 즐거운 계절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나이쯤 되면은 모임이 많고, 지출이 많고, 또 한 살 먹어야 되는, 그래서 왠지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12월이니까 1월 한 달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유 이러다 춥다 덥고 그럼 곧 여름이고 2살 먹겠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확실히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시속이 다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밖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일찍 귀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종 모임이 있다고 자꾸 늦게 들어가시면 집에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 쌓이고, 그걸 위해서 잔소리 들으면 또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 보세요. 가족밖에 남는 게 없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이런 거, 몇 대 몇 이런 거 말고, 몇 대 몇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반드시 이때더라, 10년이 지난서부터는 5대5를 기준이 한대더라, 20년이 넘어버리면 5대5에서 절대로 안 내려온다더라, 특별한 경우 빼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몇 면이 하나하나 사건에 들어가 보면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재산분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우리 도박을 하는 분들이, 돈 딴 분들은 그거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근데 돈을 잃은 분들은 그때 어디서 뭐 했을 때 내가 얼마 잃었잖아 이런 얘기를 기억한다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잃은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대식구 이렇게 기억을 했을 테니까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혼소송이 끝나고 나도 가슴이 아프고 후유증이 남을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 초기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덮겠어요. 나 돈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소송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돈 더 가져오고 싶어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혼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집 먹고 애들 살피고 뭐하고 하면은 현실로 이제 오면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초집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마무리할 무렵,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전체 재산에서 얼마를 가져왔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지급하는 쪽에서는 내 재산이 얼마인데 선방했어, 얼마큼 방어했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금액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제가 오늘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일단 돈을 버는 사람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셔터맨. 그러니까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신 경우에, 전문직을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셔터 올려주고, 그다음 밖에서 본인 개인 생활하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픽업하고 셔터 내려주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는 예를 들면 헤어샵을 하는 분도 계시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 사안에서는 큰 시장에서 원단 가게를 하시는 분들, 포목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사업장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벌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출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어디 좋은 곳에 아파트가 분양이 나오면 그걸 분양 신청을 하러 간다, 이런 걸 못 하세요. 그냥 오로지 가게에 앉아갖고 돈만 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관리 누가 하냐? 셔터맨 남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분, 아내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증만 그분한테 돼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 명의로 통장은 있어요. 통장은. 하지만 그걸 은행 가서 넣고 빼고 어디가 투자하고 이런 건 오히려 그 배우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내분들이 억울한 경우가 더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갇혀서 일만 하다 보니까 오로지 노동만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남편분은 셔터맨이신 경우에요. 아침에 셔터 열어주고 저녁에 셔터 닫을 때까지 할 일이 없으잖아요.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가입하면서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일단 많이 쓰시고, 그리고 가정이 소홀하죠.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가 외도가 꼭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억울해질 수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산 분할까지 이제 이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내분은 돈만 벌었지 그 위에 돈 관리를 모르는 남편분이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새로 사는 집, 새로 사는 건물, 상가 이런 걸 전부 남편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그걸 아내 명의로 하려면 아내분이 따라가서 임금증명에다 도장 찍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위임장 가져오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아유 당신 명의로 해.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지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은 아내분이 다 벌었는데 모든 재산 명의가 남편분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간 많은 남편분이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모든 돈을 자기가 다 벌었는데도 남편이 그동안 사람들 만나고 뭐 한다면서 까먹은 돈이 더 많음에도 남편 재산을 상대로 해서 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해야 되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100%될 거야. 근데 사실 뭐 그 정도 연차돼서 100% 없거든요. 5대5는 대단히 억울하죠. 그럼 저희가 8대2나 7대3을 청구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많이 투명해져서 수입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입이 대부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굳이 뭐 어떻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이분의 아내분 사업장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과거에는 이게 현금이 많았어요. 현금이 많다 보니까 아내분이 돈을 벌어다 이렇게 돈자루 갖다 놓으면 남편이 가져가서 입금하다 보니까 얼마를 그날 벌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입금된 건지 아내분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재판은 증거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아내분이 장사했다 해서 모았다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원천징수 세금 낸 자료 가져와 보세요. 부가세 그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하면 그게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편은 때는 이때다 해서 무슨 얘기냐고요. 저 사람 벌어오는 건 잔돈푼이고요. 제가 발품 팔아서요. 뭐 1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팔아서 10억원짜리 팔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벌은 돈은요 잔돈푼이에요. 이렇게 주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 상가 건물이 현재 남편 명일 거면 남편 거로 추정을 하고 아내가 내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100%예요. 아니에요. 80% 받아야 돼요. 70%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5대5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억울해지세요. 그래서 돈도 내가 다 벌었고 저 사람은 펑펑 쓰기만 했고 바람까지 났는데 내가 왜 50%까지 줘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억울해지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억울해지는 경우가 이 버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맞벌이가 많지만 보통 외벌이로 남편분이 돈을 벌고 아내분들이 이제 그 남편분의 수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돈을 불리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 사안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남편분이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 주장으로는 내 동기들 지금 15년 차, 20년 차 다 돼가는데 월급만 갖고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내가 가져다 주는 월급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다는,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이제 계기가 된 게 아내분의 외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에게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하나도 저축돼서 불어난 게 없었지만 처갓집이 여유가 있어 왔고 처갓집에서 재산을 해준 게 일부 몇 개 있었습니다.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뭐 등등.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건 자기 친정의 아버지가 해준 거니까 특유재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 연차가 어느 정도 되고 증여받은 지가 오래되면 특유재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게 뭐예요? 처갓집에서 가져온 재산, 부부의 기여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이게 꼬리표에 붙거든요. 첫날 조정부터 조정위원이 그 남자 당사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남자가 돼가지고 처갓집 재산을 넘보냐고. 시대가 변했어도 어디 남자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해갖고 조정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계속 재판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동기들 우리가 벌은 돈만으로도 강남에 아파트를 살고 아이들 다 강남에서 교육시켰다. 근데 어떻게 혼란 다 쓰고 처갓집에서 왔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그걸 특이재산 주장하고 기여도 5대5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결국은 8개월까지 가서 그 벽을 깨기는 했는데 이렇게 내가 벌어오는 돈을 버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다 있으면
버는 사람의 기여도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재산 분할은 앞으로 모을 돈이 아니고 현재 모아져 있는 돈, 그러니까 부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예금돼 있는 뭐 저축 예금, 적금, 그다음에 보험, 주식 이런 것만 갖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현재 있는 거. 근데 남편 돈으로 벌어져서 외형적으로 벌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를 때 버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울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요즘은 이제 왕왕 있기는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아직까지는 이제 남편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아들. 그러니까 그때 시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표현은 이 며느리는 한 푼도 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됐어요. 그다음에 세금 내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만 잘 살라고 명의만 해줬으니까 전부 돌려놓으라세요. 명의 다 우리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얼마 안 살고요. 3년 차 못 삽니다. 아이도 출산하기 전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100% 돌려줘라는 판결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 경험상 없습니다. 10%라도 주게 돼 있어요. 10%라도.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그 아들 며느리 공동 명의로 안 해주고 아들 명의로 단독으로 해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고 뭐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반 더 공동 명의로 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반은 며느리 거니까 이걸 회수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우리 거고요. 며느리는 한 게 없고요. 유책 사유가 며느리한테 있고요. 그러니까 편안히 걸어가도 될 길을 산 넘어 물 건너 이렇게 험하게 걸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건 내 한쪽에다 다 돈을 냈지만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그걸 회수하기가 처음에 안 준 거보다도 더 훨씬 더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공동명의로 그것도 잘 살라고 해줬던 쪽에서 굉장히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들여서 자녀의 집을 마련해준다면 내 자녀 명의로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상대 쪽에서 돈을 들여서 집을 산다고 하면 그거 공동명의 해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런 면에서 좀 당당하시자고요.